진보 행동의 성찰과 민주당 혁신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진성준 의원입니다. 봄과 함께 민주당의 혁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맞아서 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던 진보 행동이 새로운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진보 행동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현미 의원의 인사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미입니다. 제가 진보행동의 사실상의 대표인데 사실상의 대표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진보행동을 정리하는 시점에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행동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2년이 좀 넘었고요. 저희들이 저로서는 이제 원외일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 18대 국회가 진보적인 젊은 세대들이 대거 좌절한 상태에서 진보 정치의 새로운 미래,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고, 그러나 저희 모임을 구성하는 대다수가 486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486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저희들이 과연 얼마나 충실히 부응했느냐라는 국민적 질문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솔직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보행동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 과제였던 야권의 연대, 통합을 통한 승리,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로의 이동, 이런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집결해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고 대선 승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목표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진보행동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토론회는 우상호 전 운영위원장이 대표가 되어서 내부 토론 모임을 조직해서 논의를 해와서 그 결과물로 오늘의 공개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농담처럼 나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진보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갇혀있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국민들 눈에 보였던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공통의 고민들을 저희들이 해왔고, 그 결과물로 오늘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진보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진보행동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길에 따가운 질책과 조언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토론회가 진보행동의 내부 토론회인 만큼 진보행동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계신 의원님들은 소개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럴까요? 예, 양해해 주셔서 소개해드리지 않고 그냥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진행하죠. 발제 두 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발제로 김기식 의원께서 우리 정치 지형의 변화와 민주당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15분 정도 발제를 해 주실 거고요. 곧바로 뒤를 이어서 전 운영위원장이셨던 우상호 의원께서 486 진보행동의 반성과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역시 15분 정도 발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가 끝나면 자유롭게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토론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끌 것 없이 막바로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발제 맡아주신 김기식 의원님, 정치지형의 변화와 민주당의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기식입니다. 사실은 저는 진보행동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몇 달 만에 해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발제문을 쓰다가 제가 스스로 느낀 건데, 아직도 제가 시민단체의 시민운동가의 정체성과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이중적으로 갖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제3자적 시각과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시각을 좀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국 상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선적인 어떤 국정 운영이 지금 정권 초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대선 패배 이후에 혁신의 흐름을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정체되고 심지어는 퇴행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존 민주당이 가졌던 지역적이고 연령적인 어떤 당원 구조의 한계, 다시 말해서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고 40대 이하 당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2000년대 이후에 당을 개방해왔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당원보다 대의원 포션을 높게 잡음으로써 저는 개파 정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사실상 오히려 강화한 이런 좀 역행된 결과를 지금 낳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안철수 씨가 예상보다 조기에 출마하고 제3신당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점이 야권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박근혜 정부가 거의 반유신 분위기로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야권이 가져야 될 견제의 부담과 함께 이렇게 조기에 나타난 야권 재편에 대응해야 되는 부담을 동시에 지워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에 이렇게 나타난 변화를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의 맥락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정치 지형이 신 3.5당 구도로 지금 진입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수 새누리당과 안철수 자유주의 신당, 그리고 민주당은 이 사이에서 뭔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0.5단 수준에서 또 복수가 돼버린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신 3.5당 구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걸 달리 보면 보수는 최대 통합한 반면에 민주진보 세력이 최대 분열의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87년 이후에 20여 년간의 분열을 딛고 지금 완벽하게 단일 정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사실 보수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97년도와 2002년도 정권 교체와 재집권의 한 조건이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야권은 2012년도 민주통합당을 통한 통합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대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원내에 있어서 사실상의 양당 체제와 다중분할된 이런 대중정치 구도의 불일치로 인해서 한국 정치의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낳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출마와 제3당 추진의 영향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측이 갖고 있는 전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까지 적극적인 후보 전술과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특히 수도권과 호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교두보를 근거로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자기 주도하에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일종의 타겟이 되는 정치 전략, 이게 이제 80년대 운동권적 용어로는 주타박론 같은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대중적 인기나 앞서 지적했던 민주당의 현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철수 신당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의 정치적 지분을 갖고 정치 구도를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017년까지 당의 불안전성을 지속시키고 지속적으로 선거에 있어서의 연대연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일정하게 외연 합장의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자유주의적 경향의 이런 안철수 신당의 출현이 민주당 내적으로 대선 이후 제기됐던 노선적 중도의 압력을 내부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진보정당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일정한 대중적 지분을 가진 조건에서 강력한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유주의적 정당의 흐름과 진보정당의 흐름을 흡수해낼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서 정치적 공간이 축소될 것이냐 여부는 민주당이 하기에 나름이고 그런 점에서 시급한 것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치 지형 변화의 함의와 우리 그러면 민주진보 세력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적으로 분화할 거냐, 분화를 전제로 연대할 것이냐, 연대를 넘어서 통합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지점에 전략적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신당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된 제3당 전략이기도 합니다. 87년 이후에 지분 확보 차원이든 대체 세력을 모색하든 보수 진보 모두 양쪽 진영 모두에서 끊임없이 제3당 시도가 있었고 이것은 한국 정당 정치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수 진영은 단일 정당으로 통합했으나 야권의 분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나타납니다만 대개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아닌 이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외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하나의 단일 정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권자의 특성이 야권 지지를 층의 유권자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문제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제3당 전략이 제3당 전략을 통해서 수권 가능한 대체 정당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점하고 분할된 정당 간 경쟁 구도하에서 선거 연대로 집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철수 신당은 제3당 전략인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냉정 체제에서 우리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시민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2030 세대의 자유주의적 경향이나 기존의 민주 반민주 그다음에 전통적인 보수 진보의 이념 구도에 따른 대립 구도가 약화되는 것을 반영해서 한국 정치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유주의가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보수 진보 양쪽이 모두 보수적 자유주의든 진보적 자유주의든 간에 그것을 흡수해내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대적으로 보면 2030 세대의 흡수에 실패한 것이고 이념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적 경향의 흡수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3당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치적 지분 확보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수권 가능한 대체 정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집권 세력이 내부에서 분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재통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신당 또 안철수 후보도 수권 세력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부터 2017년 대선 전까지 안철수 신당이 주도하든 민주당이 주도하든 민주당과의 통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분화와 경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합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저의 지속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다당 구조화에서의 선거 연대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한계와 위험성도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97년, 2002년 두 번의 집권이 선거 연대를 통해서 가능했지만 이것은 보수 세력과의 연대였습니다. 우리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만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가장 큰 책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가 충분 조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이 끊임없는 야권 연대 과정에서의 단일화 프레임이 선거 전략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명백히 의식적으로는 민생 중심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 프레임에 걸려서 이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단일화 과정에서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갈등 관리의 어려움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또 개별 연대 주체의 문제가 전이된다. 다시 말해서 야권 진영 내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야권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어지고 연동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진보정당 사태의 문제가 전체 야권의 문제로 전이되어지는 문제 등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50대 이하의 장년층에게 있어서는 수권 세력으로서의 안정감에 있어서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를 낳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소위 다당적 경쟁 구도와의 선거 연대가 소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나 같은 부분적 선거가 아니고 권력을 둔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선거연대를 통해서 집권한다고 해도 그것이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두 번의 경험, DJP 연합의 경험이나 정몽주 노무현 단일화의 경험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제가 2010년부터 빅텐트론 혹은 복지국가 정치동맹론을 제기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민주진보 진영이 각각의 정파의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야권의 분화와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야권의 경쟁이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는 긍정성도 있고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단일 정당으로 통합한 보수 세력, 더구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 나타난 독선적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경쟁과 함께 야권의 힘을 모으는 연대를 동시적으로 저는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병 선거에서 저는 바로 그 시험대에 올랐다.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선의의 경쟁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야권 전체의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켜내느냐라는 그 정치력에서 저는 1차적으로 이 경쟁에 있어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 데 있어서 한 번의 시험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화와 경쟁 그리고 연대의 모색의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수권 세력화하기 위해서는 연합정당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간 정치 세력 간 경쟁은 필요하고 긍정적이지만 정당 간 경쟁은 이것이 정파적 이해로 인해서 계속적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갈등을 관리해내는 것이 한국적 정치 문화와 풍토, 다시 말해서 타협을 굴복이라고 얘기하고 야합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에서 정당 간 경쟁 구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연합, 연대의 위험성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갈등을 내부화해서 조정해낼 수 있는 정당 내 정파 간 경쟁 구도가 오히려 수권 이외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는 경쟁과 분화, 연대를 넘어서 안정적 통합의 국면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권 세력으로서의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 민주당은 뭘 해야 될 거냐라는 점과 관련해서 저는 1차적으로 과감한 자기혁신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은 선통합 후혁신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만
혁신의 과정이 실종되면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또 통합의 문제가 이런 자기 혁신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수단으로 더 이상 작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저는 연합정당을 지향하는 통합론자입니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통합의 문제를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 혁신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연대와 통합을 모색해가는 혁신 후 통합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혁신의 과제와 관련해서 좀 문제의식을 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이제 제3세대형 미래정당, 진보적 국민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민주당 리빌딩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제3세대형 미래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야당사로 보면 민주화 시대의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같은 하에서의 민주화 시대의 정당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런 민주화 시대의 리더십이 사라진 조건에서 과도적 정당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탱했던 게 바로 개파고 그 개파 수장들의 정치적 조정에 의한 정당 모델을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이 민주화 시대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 정당 모델이 궁극적으로 2012년 선거를 통해서 수권에 있어서 얼마나 한계를 갖는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의 정당이 특히 야당은 이런 민주화 시대의 정당, 민주화 이후에 이런 과도적 정당 모델을 넘어서 이제 현대화된 제3세대의 미래형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면한 과제의 첫 번째는 강한 야당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현실적으로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나 전체적인 국가적으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 집권 1년 차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견제력이 주로 원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내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런 어떤 강한 야당, 박근혜 정부의 반유신적 전국 운영에 대한 견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당 혁신의 흐름과 의지, 세력을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퇴행과 무기력은 외부의 도전보다는 내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원인인 개파 구조와 기득권 질서, 낡은 리더십을 청산하고 새로운 당내 대안 세력과 리더십을 가시화하기 위한 실천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흐름의 형성은 낡은 질서가 해체되지 않고 굳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수 없고 새로운 질서 없이 낡은 질서는 대체되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기존 질서의 해체와 창조적 파괴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새로운 질서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5.4 전당대회가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번 전당대회라는 이례적 계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혁신의 의지를 모아서 당의 혁신을 완결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올 1년 내에 당 내부적으로 당 혁신의 의지를 모아내고 그것을 합의해서 내년 1월에 정말 혁신된 당의 모습을 당원 당규의 개정과 함께 보여줘야 되고 이번에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그것을 책임 있게 완결짓고 내년 1월에 중간평가를 통해서 당원들의 재신임을 묻는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혁신의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지금 당내부적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 혁신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온 당권 후보들이라면 그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그것을 당원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내년 초에 그런
중간 평가를 통해서 당형 시기를 완결짓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당면한 과제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이 확립한 3대 강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했고 국민적 지지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거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의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라는 3대 강령을 확고히 하고 이 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런 노선적인 것 위에 정치 구도상에 있어서 민주당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정당 새누리당,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철수 신당이 아닌 민주당은 그럼 어떤 정당이냐라고 할 때 정당론적으로 자기를 입론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진보적 국민정당론이 우리 민주당이 지향해야 될 정치구도상의 정당 모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당의 정체성과 선거 캠페인 전략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거 캠페인은 민생을 중심으로 중도화 전략을 취해서 중원을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만 이것이 당의 정체성을 중도화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국 노동당 제3의 길을 언급합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필립 굴드의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노동당의 새로운 연합은 좌파의 닷을 내리고 중도를 소유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통치의 공약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한다. 저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취해야 될 가장 적확한 정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좌파 통치라는 개념은 영국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나 이런 당의 정치성을 확립하자는 것이 하나의 노선으로 통일시키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연합정당을 지향합니다. 저는 우리 정당이 중도 자유주의 진보 세력이 노선적으로 경쟁하고 시대 상황과 유권자의 지지에 따라서 그 주도권이 교체되어지는 그런 어떤 연합정당적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의 인연과 특정 당권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한 개파는 과감히 혁파하고 이념과 노선에 따른 의견 그룹과 정파 구조로 재편해서 이것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때 당이 훨씬 더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전략과 관련해서 민주당 리빌딩을 해야 한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세대형 미래정당으로 나가야 한다. 거기서 전 세 가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청산하고 혁파해야 될 것. 그것은 첫 번째 낡은 개파, 두 번째 기득권 구조, 세 번째 낡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당의 미래가 민주당의 미래가 친노 비노 주류 비주의 대립구도 속에서 서로가 당권을 주고받는 이런 당권 교체로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파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 혁신은 어렵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역위원장 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지역위원장 신임 투표에서 거의 99%, 98%의 지지를 대의원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기득권 구조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구조에서 이미 자기 지역을 확보해낸 지역위원장 구조가 2년간 유지되는 조건에서 뒤에 말씀드릴 당원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낼 때 저는 이 기득권 구조의 저항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개파 수장적 방식의 낡은 리더십에서 제3세대형 미래 리더십으로 저는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립해야 될 것은 정체성과 당의 규율, 책임과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의 규율입니다. 제가 영국 노동당과 관련돼서 영국의 최근에 분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83년부터 97년 집권할 때까지 14년간의 당혁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당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규율이 있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저는 규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결사체인 정당이
가장 규율 없는 조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집행대의기구와 분리된 독립적 당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책임성과 안정성도 수권 세력으로서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할 것, 당원 구조는 지금 지역구 중심의 당원 구조를 세대, 계층, 생활 단위 이슈별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소위 당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당원이 다 지역위원회 소속, 그러니까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단위로 편제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 단위나 계층 단위나 혹은 세대 단위나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당직 후보나 공직 후보로 선출할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별로 투표를 하게 되면 지역위원장이 통제하지 못하는 당원 구조가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민주적인 그리고 검증되는 저는 선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원을 실질화하고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1월에 중간 평가를 한다면 당 혁신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재신임을 받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당원의 정비 과정을 올 1년 안에 완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당의 지부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당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기구와 대의기구와 사법기구를 분리하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당의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전근대적인 정당 모델이고 사실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예를 들어 유럽의 정당 모델들이 되게 집행위원회 구조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집행단위가 있고,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대의기구가 있고, 완전히 독립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원 당규를 위반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당기위 혹은 당규율위와 같은 독립된 사법기구를 두는 형태로 당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기존에는 단일 지도체제냐, 단일성 집단 지도체냐, 집단 지도체제냐라는 식의 이런 논의에서 저는 근본적 발상을 바꿔서 조직의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당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기능에 있어서는 독립성, 안정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를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당의 혁신을 아무리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정당 정치의 한계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방형 정당 체제와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야 됩니다. 무브원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온라인 네트워크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브원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당은 조직관리 중심에서 오히려 정책 홍보 전략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영국의 노동당의 혁신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사실은 홍보 쪽에서 시작돼.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영국 노동당 혁신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뒤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기적으로 자유주의와 진보의 요구와 흐름을 흡수해야 된다. 제가 연합정당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030 세대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화해야 되고, 4050 세대에 있어서 수권 세력의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홍보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보면 2030 세대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거나 그들과 소통하는 거나 자유주의적 흐름을 흡수하는 문제는 사실은 정책이나 노선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은 문화이고 동시에 언어입니다. 사실 저도 그 점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과학적 개념적 용어에 익숙하고 운동권적 용어에 익숙합니다. 2030 세대의 언어를 저는 사용할 줄 모릅니다. 시민사회에 오래 있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 당에 2030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는 소통이고 그 소통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언어적 소통의 문제와 관련돼서 당의 혁신의 단초가 오히려 발견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당에 있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저는 제1번을 홍보 역량,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에 있어서의 전문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당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보행동에 가입한 지 서너 개월밖에 안 된 프레시맨답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민주당의 과제를 아주 선명하게 발제해 주셨습니다.